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얘기는 유형자산의 특징과 유형자산을 인식하는 기준,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는 뭐가 있는지 분류 보시고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자산인데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 봅시다. 자, 특징은 첫 번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판매 목적도 아니고 투자 목적도 아니고.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거는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해야 되고, 투자 자산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 재고 자산의 상품으로 처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을 설명드렸죠. 빌딩을 갖고 있어. 이제 빌딩을 뭐하러 갖고 있니? 내다 팔려는 사람이야. 빌딩 사다가 빌딩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상품이라고 하시고 재고 자산이니까 영업활동에 쓰려고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내다 팔려고,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려고 한다. 투자 부동산. 이게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땅이야? 판매 목적이면 상품. 영업활동에 쓰려고 한다고? 그러면 토지라고 불러요. 투자 목적이라고?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되려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에요. 두 번째, 자, 이 자산은요,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1년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연도 동안에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요. 미래 용역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자산. 이 자산은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서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용역 잠재력이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1년 쓰고 말 거면 자산 처리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용역 잠재력이 소모되는 형태를 계산을 해가지고 비용인 감가상각비라고 하게 됩니다. 취득할 때는 자산, 그리고 이 소모된 용역 잠재력을 비용인 감가상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1년이 안 되는 공구, 기구, 비품은 유형자산으로 분류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하면 되겠다. 세 번째가 물리적인 형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라고 하죠. 물리적인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유형자산의 특징이에요.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 그리고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용역 잠재력이 있는 자산. 그래서 그 용역 잠재력이 소비되는 형태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물리적인 형체가 있다. 그 다음에 인식 기준 한번 봐두십시다. 자, 유형자산 인식이라는 얘기는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기준이 뭐냐.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그 원가가 측정이 안 되면 장부에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그건 자산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류 보십시다. 요거 정도는 뭐 회계 1급에서 다 배웠던 거죠. 처음에 토지, 땅. 토지라는 이름은 개정 과목이니까 요 요건이 충족돼야 토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영업활동이 아니면 뭐 상품, 아니 영업활동이 사용할 게 아니고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으로, 투자 목적이면 투자자산으로. 대지, 임야, 전답 등으로 하며 매매 목적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거 뭐야? 재고자산이잖아. 상품. 비업무용 토지. 영업활동에 안 쓴대. 그럼 나머지 뭐야? 투자활동이겠죠.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제외시켜라. 그 다음에 건물. 이 이름을 쓰려면 영업활동에 쓰려고 이렇게 어떤 상가나 빌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포, 창고, 사무소, 공장 등의 건물과 그런 건물 등하고 그 건물들의 부속 설비 있죠. 냉난방, 전기통신 및 기타 건물 부속 설비를 포함해서 이 건물의 부속 설비, 전기통신 설비 이런 것들 따로 무슨 계정을 잡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묶어서 건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네요.
다음에 세 번째, 구축물. 자기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땅 위에,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뺀 나머지 걸 다 구축물이라고 그래요. 뭐 교량, 궤도, 갱도, 정원 설비, 기타 토목 설비.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계장치. 제품의 제조,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예요. 기계장치는 뭐라고요? 기계처럼 생겼다고 다 기계가 아니야.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걸 보고 기계장치라 그래. 그래서 뭐 회계의 1급인가요? 직원은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래방 기계를 샀대요. 노래방 기계가 기계장치야? 노래방 기계로 뭘 만들어? 예? 아니죠. 저런 것들은 그냥 비품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운송설비라든지 기타 부속설비를 기계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설 중인 자산. 노래방 기계는 기계가 아니야. 자,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서 내가 유형자산을 직접 만든다. 그때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또는 유형자산을 밖에서 사온다. 그러면 지출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말합니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취득 완료 시까지 지출된 금액을 처리하는 임시계정이고 취득이 완료되면 본 계정으로 돌립니다. 이건 이제 선급금하고 같은 개념이죠. 뭐 건물을 지어달라고 계속 돈을 줘. 이렇게. 그러면 선급금을 쓰는 게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계속 하다가 자 완공이 됐네요. 또는 건물 내지는 기계가 완성이 되면 본 계정으로 다 돌려야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 싹 빼고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기계면 기계장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타의 유형자산 요거 이외에 차량 운반구, 선박, 비품, 공구기구 등이 있다. 자, 이런 유형자산의 과목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통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기업이 속하는 업종의 특성상 특정한 유형자산의 비중이 중요하면 별도로 과목을 만들어서 쓰고요.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해서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항공기. 여기 없잖아. 항공기를 기계장치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 항공기가 돌아다니면서 뭘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항공기를 만들어 쓰면 되고 해운회사의 선박을 만들어 쓰면 됩니다. 반면에 기계장치의 비중이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기계장치라고 하지 않고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서비스 업종 중에 뭐 커피를 제조해서 파는 사람들은 그런 걸 기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커피 제조기. 근데 그 별로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타의 유형자산을 분류할 수도 있다. 이름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데가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거죠.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자,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합니다. 취득 원가로.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면 돈 준 게 이제 취득 원가일 텐데 돈 대신에 현물 출자는 주식 주고 무슨 기계장치 받거나 공짜로 기계를 받거나 무상으로 받거나 그러면 뭐 돈 준 게 없잖아. 그러면 그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가액으로 취득 원가로 적는다. 자, 그럼 공정가치는 뭐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자산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온 사람은 싸게 팔려고 하고 아니 싸게 사오려고 하고 그때 만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취득 원가의 구성. 자, 이 취득 원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밖에서 사오면 구입 원가. 돈 주고 사온 금액. 내가 직접 만들면 제작 원가. 여기.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 직접 관련된 원가인 1번 내지는 9번과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즉 부대 원가를 다 더해라 이런 얘기네요. 저 자산을 취득한 목적에 맞게 그 장소와 쓸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든 것을 다 더해라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다른 자산에 비해서 뭐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부대 원가야 뭐 운반비, 하역료, 보험료 정도인데 얘는 부대 원가가 무지하게 많아 이제. 자산이 서로 많이 다르니까 다 더하더라 이런 얘기네. 그래서 봅시다. 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제 대표적인 게 기계를 설치하려고 설치 장소를 준비했대. 돈 들어갔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기계장치라고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운송하고 취급비가 들었어. 에? 운송비, 취급비 다 그 자산의 원가에 붙여야 되겠죠. 기계를 사는데 운반비 들었거나 뭐 취급하는데 취급비 들었거나 그 다음에 설치비가 들었다고 다 기계장치 이렇게.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돼서 전문가의 수수료를 줘요. 저 기계를 내가 만들려고 설계를 시켰나 봐. 돈 주면 그 기계장치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한 경우에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이. 요거는 별도로 보겠습니다. 이건 채권의 강제 매입이거든요. 이건 다시 별도로 배울게. 요것도 원가에 붙인다.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 자, 내가 뭘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자가 나가면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뭐냐면 저 자산을 취득하는데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돈 나가잖아요. 요 이자가 지금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차입 원가, 즉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이나 그리고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렸다. 이 차입금에 대한 차입 원가는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의 돈 빌려와서 이자 나가는 거 이거는 원가에 가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취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세금. 보통 세금은 다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면 되는데 저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세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 자산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켜라. 그 다음에 복구 원가. 오늘 뭐 이름만 들어보시면 되겠다. 자,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자산을 제거하거나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그 지출의 현재 가치도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토지를 또는 뭐 건물을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한 50년을 쓰기로 했어. 근데 50년이 지나면 원래 이제 산이었는데 50년이 지나면 지금 돈 준 가격만 원가에 가산해놨겠죠. 근데 50년이 지나면 이걸 다 헐어야 돼. 그리고 다시 원위치에서 나무도 다 심어줘야 돼. 이때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되는 돈이죠. 이 추정되는 이제 50년 후의 돈이지. 50년 후의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이 금액을 원가에 가산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충당부채 인식 요건은 뒤에 이제 충당부채에서 배울 텐데 뭐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돈 나갈 게 확실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를 설정하는데 요 50년 후에 예? 당연히 복구시켜줘야 되니까 돈 나갈 것이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복구 원가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9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죠. 이것도 다 원가에 가산시켜라. 자, 단 시험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품이 하나 딸락 튀어나왔어요? 그걸 내다 팔았어. 돈 받을 수 있잖아. 그것은 빼래요. 시운전비는 원가에 가산하고 시제품을 내다 팔아서 받는 돈 이것은 빼고 이렇게 굉장히 많죠. 객관식에도 나오고 여러분 실기에서 변표 입력할 때 뭐 기계장치 취득했는데 플러스 설치장소 비용, 운송 취급 비용, 뭐 설치비, 뭐 수수료, 채권 강제 매입,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가 있다든지 취득세 등이 있다든지 복구원가가 있다든지 시운전비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같이 더해서 해당 자산으로 덮어 씌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요 채권의 강제 매입 뭐냐?
자,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차를 살 때는 사기 싫어도 채권을 하나 사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기간이 막 몇십 년 돼. 이자율도 낮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자,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지 가치의 차익을 그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니까.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잖아. 자, 예를 봅시다. 차가 있는데요. 취득 원가가 100만 원짜리고요. 5개월 할부로 사요. 그럼 차량 운반고 취득 금액은 100만 원짜리죠. 5개월 할부로 산대요. 그러면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끝날 텐데 차를 살 때 채권을 어쩔 수 없이 사야 돼. 봤더니 채권은 액면이 15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채권의 현재 가치, 즉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쭉 이자하고 뭐 채권 15년짜리, 20년짜리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진짜 내가 사고 싶어 사면 1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니까 15만 원에 적어야 돼. 15만 원에 사야 돼. 자, 우리 단기 매매증권으로 이제 분류한다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 원가를 계산할 때는 뭐예요? 돈 준 걸로 적는 게 아니잖아. 예? 그것에 공정가치로 적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적어야 되냐면 여기다 현금을 15만 원을 줬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시장 가치는 15만 원이 아니잖아. 10만 원짜리야. 10만 원만 적어야 돼 이렇게. 예? 그럼 이 5만 원 어떻게 해? 그래 이 5만 원 여기다 더 하라는 거야. 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니까 밖에서 사면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산 거잖아. 5만 원 더 주고. 그러니까 이 자산의 원가에 더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잘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샀다. 그냥 사면 10만 원이면 산다니까 채권을. 근데 이 차를 사려고 하니까 15만 원을 주고 사야 돼. 돈 줬지? 이 채권을 15만 원이라고 하면 되느냐? 단기 매매증권 편에서 배우셨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공정가치로 측정해요. 여기 돈 준 걸로 액면으로 적으면 안 돼. 공정가치로 적어. 그럼 벌어진 차이는 이 자산을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돈이잖아. 그러니까 자산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원가라고 보고 여기다가 5만 원을 더해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산을 일괄해서 사요. 하나씩 사면 돈 준 게 딱 구분이 될 텐데 몰아서 한꺼번에 사. 자, 자산을 일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의 취득 원가를 이제 쪼개줘야 될 텐데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따라서 안분하고요. 그래서 취득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공정가치는 시장 가격을 하고 다만 시장 가격이 없으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산의 현금 거래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 가능액이나 전문적 자격 있는 평가인 즉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으로 쓸 수도 있다. 사례 봅시다. 자,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사요. 건물 샀으니까 건물이라고 적어야 되고 토지 샀으니까 토지라고 적어야 되는데 돈을 건물값 얼마, 토지값 얼마 주는 게 아니라 일괄해서 그냥 현금으로 몰아줘 줍니다. 150만 원. 보통 그러겠죠. 저 빌딩을 사야 되겠는데 토지는 얼마고 건물 얼마고 이렇게 따로 돈 주는 게 아니라 저거 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토지까지 같이 사는 거죠. 어떻게 해라? 상대적인 시장 가치를 안분하래요. 자, 이 돈은 150만 원 주고 샀지만 이 건물의 공정 가치는 80이고 이 토지의 공정 가치는 16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비싼 건데 싸게 탔다는 얘기죠. 자, 쪼개줘야 되겠죠? 자, 이 150만 원을 8과 16을 더해. 8과 16을 더해요. 8 플러스 16 분의 건물이 8이잖아. 8 이렇게 계산한 게 왜 24네요. 24분의 8은 5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가 토지겠죠. 150만 원에서 8과 16을 16으로 한 게 토지가 된다. 그래서 얘가 건물 50, 토지 100 이렇게 상대적인 시장 가치로 안분해서 적거라. 이런 얘기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구건물 철거. 자, 구건물 철거는 상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쓰러져가는 건물을 확 쓸어버리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사는 경우가 있고, 자, 원래 이제 자기가 쓰던 건물이에요. 이걸 통째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 거는 이게 원래 자기 건물이야. 너무 오래됐어. 이게 다시 쓸고 다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요 얘기하네요. 1번. 기존 건물이 있는 땅을 사요. 그러고 나서 이걸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해. 이렇게. 이 경우라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쓰려고 사면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해야 되겠죠.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근데 이거를 왜 산 거예요? 이 취득한 목적이 뭐야? 이거를 싹 쓸어버리고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건물을 사는 게 아니야. 땅을 살렸는데 어쩔 수 없이 건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일괄 구입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지만 구입한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의 원가는 없어. 자, 이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겠죠? 이거 쓰는데 돈 들어갔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기존 건물 철거 관련 비용이 생기면 이 토지의 원가에다가 합칩니다. 철거비가 들면. 왜요? 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뭐야? 여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들려면 이걸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철거비도 비용 처리하지 말고 토지 원가에 가산해라. 근데 혹시 이걸 철거하다가 잔존물이 나와서 뭐 고철을 내다 파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것은 빼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해서 수취한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의 원가에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요 사례 이제 봅시다. 사례 1번. 구입 즉시 철거하고 신사옥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150만 원에 삽니다. 토지 건물 사는 게 아니에요. 토지만 샀다니까. 건물은 산 게 아니야. 토지 150 적으시면 되겠죠. 자, 현금으로 나갈 텐데. 자, 추가로 철거 비용이 더 나갔어요. 그럼 10만 원 여기다 더 더하면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 더해. 10만 원. 그래서 토지 원가를 늘려주시면 되지. 잔조물을 내다 팔고 돈 받은 게 있다고 돈 받고 요걸 줄여주면 되겠지. 토지 원가를. 그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이거예요. 원래 자기 건물이야. 이제 건물이 자산에 잡혀 있겠죠. 어? 토지도 잡혀 있고. 근데 이제 건물을 쓸어버리고 다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안 날아가고 건물만 날아가는 거야. 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 금액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처분 손실로 반영합니다. 이 장부 없애버리고 뭐 돈 안 받고 없어지는 거니까 처분 손실 처리해. 장부까지 제거하고. 그리고 이때도 철거 비용이 들잖아. 이거는 단기 비용 처리해라. 이런 얘기네.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잘 봐봐요. 예제 봅시다. 자,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에 취득 금액이 8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60 붙어 있는 자산이야. 이렇게. 자, 이제 건물이 철거가 허물어졌으니까 건물을 장부에서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건물 80만 원. 그것에 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을 제거하면 장부 금액을 제거한 거예요. 건물이 쓰러져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바로 요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철거비가 나가. 현금 5만 원. 그럼 이거 뭐라고 해요? 비용 처리 안 하잖아. 철거비?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요형자산 처분 손실에다가 합쳐요. 5만 원을. 이렇게. 그래서 요형자산 처분 손실이 25만 원이다. 이런 얘기네. 상황이 좀 다르죠. 완전히 토지와 건물이 쓰러지는 건물이 있는데 샀다. 왜 샀냐? 저걸 철거하고 새 건물 지을 거다. 이거 건물을 산 게 아니라니까. 토지만 산 거야. 여기 원래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거죠. 건물 없어졌으니까 다 제거해. 그리고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는 처분 손실에다 더 늘려주시면 되지. 뭐 일부러 철거비 이렇게 또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봅시다. 자, 유형자산을 증여받습니다. 공짜로 받아요. 받았으니까 장부에 적기는 해야 되겠지. 뭐 건물을 받았으면 건물이라고 써야 돼. 근데 돈 준 게 없잖아. 기타 무상으로 받으면, 자, 건물 받았어요. 무상으로. 돈 준 게 없잖아. 돈을 주면 여기다 적고 여기다 딱 적으면 되는데 돈 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적으라고요? 이 자산의 공정한 가치로 적어요. 예? 취득원가를 합니다. 예제 봅시다. 대주들로부터 공정가치 100만 원인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네요. 그럼 토지 적어. 돈 준 게 없잖아. 이 토지의 공정가치가 얼마야?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라고 적어. 그리고 상대방 이름은 자산을 공짜로 받은 거죠.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적으면 돼요. 이렇게. 돈 준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는데 비용이 현금으로 또 나가네요.
2만 원. 자,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유권 이전 비용이 들면 이 자산을 원가에 가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가 100만 원에다가 2만 원 합친 금액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게 교환. 그나마 좀 어려운 게.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자, 봅시다. 교환에 의한 취득. 첫 번째가 이종자산간이에요. 이종자산. 간의 교환. 서로 다른 자산과 자산을 바꾸는 거야. 자,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적을 거냐? 그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적어요. 내 거 이렇게 나간 거 있잖아. 들어온 걸로 적는 게 아니라. 예? 교환으로 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적는다. 다만 그건 좀 이따 보기라고. 예제 봅시다. 잘 봐요. 이종자산 서로 다른 자산이에요. 예제 1번 볼게요. 자, 나는 채들인데 내 기계장치가 나가고 저 세연이라는 회사의 비품과 바꿔요. 일단 나가니까 내 기계장치를 없애야지. 기계장치 없애려면 취득, 원가, 상각, 누계액 빼면 되잖아요. 50. 감가상각, 누계액 30 붙었네요. 자, 이렇게 없애요. 내 거 없애버렸지, 이제. 그리고 상대방으로 또 받은 자산 적으면 되지. 뭘 받았대요? 비품 받았대잖아. 비품. 자, 요때 이제 요거를, 요거요? 우리가 지금 관심사는 이거거든요.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이 자산의 원가를 뭘로 적을래? 뭐라고 그랬어?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적으라고 그랬어요.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알려줬나 봐. 25만 원이라고 알려줬죠. 나가는 자산의 이거 장부가액은 30에서 50을 뺀 장부가액은 20만 원짜리지만 공정가치가 25만 원짜리야. 그럼 여기다가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적어. 그럼 양쪽에 이제 차이가 벌어지죠. 50, 55 여기가 생겼네. 요형자산, 처분, 이익 5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종자산 간의 교환 첫 번째. 서로 다른 자산이잖아. 내 기계 나가고 비품 들어와. 그럼 일단 내 기계의 장부가액을 다 제거해버려. 제거하고 들어오는 자산 이름을 쓰고 이 금액을 뭘로 한다?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나가는 자산에 내 자산의 공정가치로 적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윗줄에 가서 다만 교환으로 제공되는 내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해. 내게 불확실해. 그럼 어떻게 적어야지? 들어오는 것에 공정가치로 적으시면 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그게 사례 두 번째네요. 자, 내 기계장치 나갑니다. 50, 감가상각 누계에. 그런데 얘가 공정가치가 없어. 아까 공정가치 25니까 바로 적었죠? 공정가치가 없네요. 그럼 이제 뭘로 적어야 돼, 여기를? 얘의 공정가치는 있나가. 얘 들어오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21이래. 그럼 그걸로 적어, 그냥. 얘가 없으니까. 둘 중에 명확한 걸로. 시험에서 둘 다 주진 않겠죠. 얘를 주든지, 얘를 주든지. 자, 이거 적었어요? 양쪽 채워. 유형자산, 처분이 좀 줄어들죠? 2만원.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이종자산 간의 교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적거나 이게 불확실하니 들어오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적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가 돈을 좀 더 얹어줄 수도 있잖아요.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으면 그 현금 수수액을 반영해서 취득원가를 계산하래. 자, 세 번째 사례 보세요. 자, 50만 원짜리 기계 나가고요. 30만 원의 장부가액을 제거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빼서 장부가액 날라갔죠. 그리고 이것의 공정가치는 15만 원이라고 알려주네요. 그럼 이걸로 적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를 적으려고 했더니 적어봐 이제. 얼마를 적어? 15를 적어 이렇게. 그럼 이제 끝이거든요. 양쪽 차이 채우면 되지. 이쪽 부족하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돈 준 게 있어. 교환의 대가로 현금을 좀 더 줘. 현금 줘. 이렇게. 얼마? 5만 원 지급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 여기 55, 여기 45. 차이 벌어졌죠? 그래서 곧바로 여기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이 메꾸면 안 돼요. 요 돈 준 거 있잖아요. 이 돈 준 거는 왜 돈을 더 줬겠어요? 이 자산의 공정가치로 그냥 적으면 되는데 돈 준 거를 이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시키라고 그랬어요. 현금 수수액이 있으면 그 수수액을 반영해서 취득 원가를 계산해라. 그래서 이 돈 준 거 놔두고 바로 차이 채면 안 되고 요것이 15인데 원래 돈 더 줬잖아. 그럼 2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를 바로 고쳐요, 이렇게. 그리고 양쪽을 채워.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5만 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현금을 더 주거나 받는 경우가 있으면 더 주면 돈 내보내고 바로 양쪽 차이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돈만큼 이 자산의 취득 원가를 늘려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공정가치가 15만 원인데 돈을 내가 더 준다는 얘기는 뭔 뜻이겠어요? 공정가치가 15만 원짜리인데 돈을 더 줬다. 뭐 2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여기 돈 주는 거는 자산의 원가에 붙여야 돼요. 벌어진 차이를 그냥 여기다 처분 손실 하시면 안 돼. 이게 이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정리합시다. 이종자산 간의 교환 첫 번째, 이 자산을 내보내고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얘 공정가치가 20이라고 있어? 그러면 이 자산은 여기다 그냥 20탁 적으면 끝이야. 그리고 처분 손익 처리하시면 돼. 이렇게 양쪽을. 그게 첫 번째죠. 그런데 이 자산의 공정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들어오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적어. 그리고 양쪽을 채워. 이렇게. 세 번째가 현금으로 돈을 더 준 게 있다고? 일단 이종자산간이니까 이거 자산의 공정가치로 적어놓고 돈 나가는 것도 같이 여기다 합쳐. 그리고 양쪽 차이를 채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종자산 볼게요. 동종자산은 좀 틀려요. 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도 비슷하고 그런 동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만약에 취득한다면 제공한 내가 지금 주는 이 유형자산으로부터 수익 창출 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즉 동종자산 간에 비슷한 자산끼리 이렇게 바꾸면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구나 라고 봐두시고요. 그리고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합니다. 자, 아까 여기는 줄 때 이 자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준 자산의 공정가치로 적으라 그랬는데 얘는 내가 준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적으래. 그러니까 절대 처분 손익이 안 생겨요. 자, 거기까지 보고 예제 볼게요. 자, 기계장치 50에 상각누계액 30 있네요. 자, 내보내. 기계장치의 취득금액, 취득원가 50 없애고요. 바로 반대쪽에 감가상각 누계액 30을 제거하시면 되겠죠. 자, 동종이야. 뭐가 들어온대요? 저 사람의 기계장치와 교환하는데 기계 저거 이렇게 기계 자, 뭘로 적은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종자산이면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 요거서 공정가치. 모르면 들어오는 자산의 공정가치. 근데 동종이잖아. 나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적으래. 장부금액이 얼만데요? 20이잖아. 20.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처분 손익이 안 생기지. 양쪽이 딱 맞아버리니까. 안 그래? 절대로 처분 손익이 생길 수 없잖아요.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적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절대 처분 손익이 안 생긴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 쉬운데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나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적으니까 양쪽이 항상 똑같아서 처분 손익이 인식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거 보통은 서로 동일한 업종에서 쓰고 비슷한 자산이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지 돈을 뭐 이렇게 주고 그럴 일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교환되는 동종자산의 공정가치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조건의 일부로 일단 현금을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자산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이라면 어려운 표현이죠. 유의적. 중요하다면 이 돈 주는 게 이 자산과 이 자산을 바꾸는데 이 돈 주는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면 뭐로 보라고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을 보지 않는다. 이종자산으로 본다는 얘기야. 우리 눈에는 기계인데 여기다가 돈을 얹어줘. 쟤처럼 아주 크게 유의적으로. 그러면 이건 이종자산 간의 회계처리로 본다. 그럼 뭐가 바뀌어버려요? 여기가 이것의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너의 공정가치를 적고 처분 손익을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종자산간인데 돈 준 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요. 유의적이라는 표현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는 교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의 25%를 초과하면 유의적인 거야.
내 자산, 이 나가는 자산 있죠? 나가는 자산에 공정가치가 있는데 이 공정가치 이 금액에 25%를 초과를 해서 돈을 주더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종자산으로 보지 말고 이종자산으로 보고 회계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돈이 조금 나갔어. 그냥 결과적으로 동종자산으로 처리하고 이 돈 나간 것은 여기다 더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10원 더 나갔다. 이렇게 이해됐죠?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사례를 봅시다. 이제 자 2번 보세요. 기계장치 50 감가상각 누계액 30 내보냅니다. 뭐가 받냐면 기계장치를 받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이제 동종자산이죠. 기계장치가 들어왔어. 그런데 이 기계장치를 바꾸면서 돈을 줘요. 현금을 주네. 자, 이 기계장치는 자, 현금 주는 거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현금 5,000원 줬어요. 자, 이 현금 준 것이 유의적이냐? 시험 여기 문제에서는 현금 수수액은 유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했죠. 말 안 가르쳐주면 뭘로 찾아봐야 돼? 이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가 봐야지. 이 자산의 공정가치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짜리인데 25%를 초과하는지 봐야 되겠지. 25%가 얼마인지 계산해봐. 그러면 이게 62,500원이거든요. 요것을 초과해서 돈을 주면 유의적인데 조금 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뭘로 봐요? 아, 돈 준 게 조금이구나. 별 볼 일 없다. 뭘로 봐? 동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봐. 여기 합친 20만 원을 적어. 이렇게. 그리고 요 돈 준 것도 여기다 적어. 이렇게 하시면 돼. 5,000원이? 20만 5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일단 내 거 장부금액 제거하고 예? 기계가 들어오는데 현금을 안 주면 바로 이것의 차이를 바로 팍 적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돈 준다고? 그럼 뭘로 적을지 모르잖아. 일단 이 돈 준 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봐야 되니까 이게 안 중요하니? 그러면 이것의 동종자산 간의 교환하고 장부금액으로 적고 처분손익 인식하면 안 되니까 요 돈 여기다 한 번 더 적고 이렇게 이게 유의적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사례예요. 자, 근데 이제 돈 주는 게 유의적이래. 자, 기계장치 나갑니다. 기계장치 들어오는데 돈을 얼마 줘버리냐? 요거보다 더 많이 주면 이제 초과되면 유의적인 거라 그랬죠? 돈을 10만 원을 줘버려요. 요 보니까 이 자산의 공정가치의 25%를 초과하게 주네요. 그러면 유의적이다. 중요하다. 자, 이거 이제 무슨 자산의 교환으로 봐?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봐. 그러니까 여기다 적을 때 이것의 차이를 적으면 안 돼. 뭘 적어야 돼요?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 찾아. 있나?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25라고 그랬죠? 어? 25를 여기다 적어야 돼. 이렇게. 이거 모르면 들어오는 자산의 공정가치 적고. 그리고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수수액 반영한다 그랬잖아. 이종자산 안에서. 그래서 합쳐. 그래서 여기가 35가 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양쪽 채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65, 60, 여기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 5만 원 이렇게 되겠네. 이 됐죠? 좀 복잡한가요? 안 복잡해. 이제 정리하셔야 돼. 머릿속에. 정리해드릴게요. 자, 지금 취득 원가 중에 제일 복잡한 거니까 이종자산이라고 그랬죠? 정리해드릴게요. 서로 다른 자산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사는 이거잖아요. 요거 뭐로 적을래? 뭐로 적기는 이 나가는 내 것의 공정가치를 팍 적어. 모른다니까? 그럼 들어온 자산의 공정가치를 팍 적어. 여기가 두 번째였죠? 돈 준 거 있다니까? 돈 준 거 있으면 그냥 돈 주고 여기다 더해줘. 그리고 차이 채워. 이렇게. 이게 끝이잖아요. 동종자산이라고 나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적어. 그러니까 차이가 절대 안 벌어져. 이렇게 타고 딱 끝나. 여기 차이 20 이렇게. 이렇게요. 그런데 현금 준다고. 자, 돈 주는데 이게 유의적이지 않다. 유의적이지 않으면 동종자산으로 그대로 봐 그냥. 그래서 이 둘 차이의 금액 20을 적고 장부금액으로 적고 돈 준 것만 더해주면 돼. 처분손익이 안 생기도록. 근데 이 금액이 크고 유의적이다. 그러면 이제 가장 복잡하게 이 자산을 적을 때는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보니까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적으라니까. 여기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름만 기계가 똑같은 거지. 돈 주는 게 커. 그러면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아까 여기서 봤던 세 번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공정가치로 적고 돈 준 거 합쳐. 그리고 처분손익 인식해. 요게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